세계 2위, 4위, 5위 정유 공장이 전부 한 나라에 있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한국이에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고 세계 유가가 40% 넘게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동 산유국 6개국이 공동으로 한국은 최우선 공급 대상이라고 선언한 겁니다. 왜 한국일까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 왜 먼저 주겠다고 매달리는 건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6년 3월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습니다. 페르시아만 입구에 있는 이 좁은 바닷길 하나가 닫히면서 세계 석유 시장이 한순간에 뒤집어졌습니다. 전 세계 원유 공급의 20%가 이 해협 하나를 통과합니다. 그 길이 막힌 겁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는 이라크입니다. 국가 재정의 91%를 석유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그 이라크의 원유 수출이 97% 급감했습니다. 하루 430만 배럴을 수출하던 나라가 고작 9만 9천 배럴밖에 내보내지 못하게 됐습니다. 월급 430만 원 받던 사람이 다음 달부터 9만 9천 원만 받게 된 상황입니다. 당연히 국제 유가가 폭등했습니다. 브렌트유 기준으로는 2024년 평균 81달러였는데 2026년 봄에는 100달러를 넘기더니 115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불과 1년 반 사이에 40%에서 50% 가까이 오른 겁니다. 주유소에 갈 때마다 기름값이 달라져 있는 상황, 지금 여러분이 직접 겪고 계신 현실입니다. 전 세계가 기름을 확보하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산유국이 아닌 나라들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비축유를 풀고 대체 공급처를 찾아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라장 한가운데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동 산유국 6개국이 움직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이 6개 나라가 공동으로 선언문 하나를 냈습니다. 한국은 최우선 협력 대상국이다. 세계가 기름 한 방울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전쟁을 벌이는 중에 한국만 VIP 라운지에 초대받은 겁니다.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UAE는 단독으로 총 2,400만 배럴의 원유를 한국에 최우선 공급하겠다고 확약했습니다. 초대형 유조선 12척을 가득 채우는 양입니다. 전 세계가 서로 한 방울이라도 더 달라고 몸싸움을 벌이는 판에 한 나라가 나서서 이 정도 물량을 통째로 밀어준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은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입니다. 원유 수입의 71.5%를 중동에 의존합니다. 세계에서 6번째로 원유를 많이 사오는 나라입니다. 상식적으로라면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을 때 가장 크게 흔들렸어야 할 나라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기름을 파는 쪽이 먼저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나선 겁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한국의 정유 능력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기름도 안 나는데 세계 정유 강국이 됐는지 그 숫자가 소름 돋습니다. 한국의 하루 정제 능력은 350만 배럴입니다. 한국 국민 5,100만 명이 하루에 쓰는 석유가 약 290만 배럴입니다. 그런데 정제할 수 있는 양은 350만 배럴입니다. 온 국민이 쓰고도 60만 배럴이 남는 겁니다. 이 350만 배럴을 만들어내는 공장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울산에 SK에너지 정유 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 하나가 하루에 처리하는 원유가 84만 배럴입니다. 하루 84만 배럴, 200리터 드럼통으로 환산하면 하루 668만 개입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면 668만 개의 드럼통이 가득 찹니다. 이 공장 하나가 단일 정유 공장 기준 세계 2위에서 3위입니다. 여수에는 GS칼텍스 공장이 있습니다. 하루 80만 배럴, 세계 4위입니다. 이 두 공장만 합쳐도 하루 164만 배럴입니다. 웬만한 산유국 하루 생산량과 맞먹는 규모가 공장 2개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S-오일이 하루 66.9만 배럴, HD 현대 오일뱅크가 하루 65만 배럴을 처리합니다. 4개 회사가 한반도 남쪽 해안선에 따라 줄지어 서 있는 겁니다. 세계 톱 수준의 정유 공장이 한 나라에 4개나 몰려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거의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처럼 기름이 콸콸 쏟아지는 나라도 아닌데 기름을 다루는 능력만큼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규모만 큰 게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효율입니다. 한국 정유 공장들은 같은 양의 원유를 정제할 때 세계 평균보다 에너지를 23% 적게 씁니다. 더 적은 에너지로 더 좋은 품질의 석유 제품을 뽑아냅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가 숫자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런데 기술이 좋은 나라는 한국뿐이 아닌데 왜 중동은 유독 한국에 매달리는 걸까요? 그 답은 결과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20여 개 나라에서 80종류의 원유를 수입합니다. 그리고 이걸 정제해서 70여 개 나라에 수출합니다. 중동이 원재료를 가져오면 한국이 가공해서 아시아 전체에 뿌리는 구조입니다. 이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가 아시아에 없습니다. 2024년 한국의 석유 제품 수출액은 479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66조 원입니다.
한국 수출 품목 순위를 보면 반도체, 자동차, 기계에 이어 4위가 석유 제품입니다.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가 석유 제품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이 팔고 있는 겁니다. 생산하는 석유 제품의 40%가 수출용입니다. 12.8억 배럴을 만들어서 5.1억 배럴을 해외로 보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이 수입하는 항공유의 71%가 한국에서 만든 것입니다. 미국 서부 지역으로 가면 85%까지 올라갑니다. 캘리포니아, 워싱턴, 하와이에서 뜨는 비행기에 들어가는 기름 10통 중 8통이 한국산입니다. 미국이 정제 설비를 줄이고 환경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국산 항공유에 대한 의존이 해마다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돈으로 설명되지 않는 구조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직접 한국 회사 주인이 된 이유, 지금부터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회사입니다. 이 아람코가 한국 정유회사 S-오일의 지분 63.4%를 갖고 있습니다. 대주주입니다. 원유를 파는 회사가 그 원유를 가공하는 공장의 주인이 된 겁니다. 소를 키우는 목장 주인이 정입 전까지 직접 차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도 같이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아람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3년 S-오일에 9조 3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합니다. 이름은 샤이 프로젝트입니다. 원유에서 휘발유나 경유 같은 중간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플라스틱 원료를 만드는 TC2C 기술입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왜 한국이었을까요? 중동산 중진류를 제대로 상품으로 바꿀 수 있는 고도화 설비가 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넘어 무역과 안보까지 엮여 있습니다. 2023년 GCC 6개국과 한국이 자유무역 협정을 타결했습니다. 전체 품목의 89.9%에 대해 관세를 단계적으로 없앱니다. 기름을 더 싸게 들여오고 한국의 기술과 제품을 더 많이 내보내는 구조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UAE와는 한 단계 더 나갔습니다. 방위산업협력 350억 달러의 투자협력 300억 달러, 합치면 6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0조 원입니다. 안보와 경제를 하나로 묶은 동맹입니다. 중동 국가가 아시아 국가와 이 정도 규모의 포괄적 협력을 맺은 건 전례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건설사들이 중동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삼성 E&A 23.9조, 삼성물산 16.9조, 현대건설 11.5조, 세 회사만 합쳐도 52조 원이 넘습니다. 중동의 도시와 공장이 한국 기업 손으로 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는 구조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강점이 동시에 가장 큰 취약점이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하겠습니다. 사실 이 관계는 어제 오늘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시작은 1973년입니다. 사망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첫 공사를 따냅니다. 당시 경제적으로 어렵던 시절 한국 노동자들이 50도가 넘는 사막에서 땀을 흘리며 도로를 깔고 건물을 올렸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관계가 5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쌓여서 지금의 신뢰가 된 겁니다. 그 흔적이 서울 한복판에 남아 있습니다. 강남의 테헤란로. 이 도로 이름은 1977년 이란 테헤란 시장이 서울을 방문해 도로명을 교환하면서 붙었습니다. 1995년에 서울시가 이 이름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란 정부가 즉각 반발했고 한 달 만에 계획은 철회됐습니다. 도로 이름 하나에 50년 외교 관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름 하나를 바꾸는 것조차 원유 외교와 직결되는 나라, 그게 한국입니다. 전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한국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 숙제를 솔직하게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안전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한국의 석유 비축량은 공식적으로 208일분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국내 소비량만 기준으로 계산한 겁니다. 정유 공장을 돌리는 데 드는 원유까지 포함하면 실소비 기준 약 68일입니다. 2달 남짓입니다. 208일치 비축유는 안전벨트입니다. 사고 자체를 막아주는 건 아닙니다. 설비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한국의 정유 공장은 중동산 중진류 전용으로 설계된 기계입니다. 호르무즈가 막혀서 중동 원유가 안 들어오면 미국산 경질유로 바꿔야 합니다. 문제는 연료를 바꾸면 공장 효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동차에 휘발유 대신 경유를 넣는 것과 비슷합니다. 엔진이 돌아가긴 하는데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한국의 1인당 석유 소비량은 연간 17.42배럴로 세계 4위입니다. 일본이 9.89배럴, 독일이 9.01배럴입니다. 거의 2배를 쓰고 있습니다. 기름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 중 하나가 기름이 한 방울도 없는 겁니다. 석유만 문제가 아닙니다. 카타르는 3월 말에 LNG 장기 공급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로 생산 능력의 17%가 손상됐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대체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난방과 발전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그러면 정부는 손 놓고 있느냐? 아닙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IEA 회원국들과 공동으로 비축유 2246만 배럴을 방출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17개국에서 대체 원유를 확보 중이고 호르무즈를 우회하는 송유관도 가동 중입니다. 사우디의 페트로라인은 홍해 쪽으로 하루 최대 700만 배럴을 보낼 수 있고 UAE의 ADCOP 파이프라인은 하루 150만 배럴을 호르무즈 바깥으로 빼낼 수 있습니다. 해협을 우회하는 길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봐야 합니다. 비축유는 시간을 버는 수단이지 전쟁을 끝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은 해상 수송로를 스스로 지킬 대양해군이 없습니다. 기름길이 막히면 결국 동맹국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이 구조적 한계는 비축유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비축유로 벌 수 있는 시간은 2달 남짓입니다. 전쟁이 그보다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구조를 바꾸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기름이 한 방울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 350만 배럴을 정제하고 석유 제품 수출 세계 4위를 기록하는 나라입니다. 미국 하늘을 나는 비행기 기름의 71%가 한국산입니다. 중동이 한국에 매달리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관계가 아닙니다. 1973년 첫 삽을 뜬 이후 50년 넘게 쌓아온 기술, 자본, 외교의 결과입니다. 사우디 아람코가 한국 정유회사의 대주주가 되고 9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한국 땅에 짓는 건 한국이 아니면 자기네 원유를 상품으로 만들어줄 파트너가 없기 때문입니다. 원재료를 가진 쪽이 가공 공장에 의존하는 역설, 그게 한국과 중동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이 강점은 동시에 가장 큰 취약점이기도 합니다. 원유 수입의 72.5%를 중동에 의존하는 구조, 중질유에 최적화된 설비, 세계 4위의 1인당 석유 소비량, 전쟁이 길어지면 208일분이라는 비축유 숫자도 안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확인했습니다. 이 구조를 바꾸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아직 그 과정은 시작 단계입니다. 이 구조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혹은 바꿔야 할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파고들겠습니다.